이건 거짓말입니다. 한국이 5,000km 미사일을 만들었다고요? 하하하! 백악관 안보실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한국 기술로는요. 참모들이 비웃었죠. 나토 회의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이터 오류입니다. 한국이 미국 수준을 냉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개월 후 세계는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한국 해상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 한 발이 지하 103m를 관통했습니다. 오차 0.03초였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죠. 중국이 72시간 만에 방어망을 재배치했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분석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체 한국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걸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얼었습니다. 새벽 3시 모니터 앞에서요. 한국 국방부 발표문이 떠 있었죠. 현무 파이버 5,000km 실전 배치 완료. 각 단어를 3번씩 읽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죠.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국방부입니까?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워싱턴 전략센터에서 30년 넘게 군사 분석을 해왔죠. 미사일 정보는 제 밥줄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무엇을 쏘든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새벽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 50분에 잠에서 깼죠. 습관이었습니다. 30년간 이 시간에 일어나 전 세계 미사일 정보를 체크했거든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모니터를 켰습니다. 빨간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긴급 마이너스 한국 전략 발표. 저는 무심히 클릭했습니다. 한국이야 늘 뭔가 발표하지 않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커피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국방부 현무 파이버 실전 배치 및 양산 개시 선언. 실전 배치요? 지금 이 시점에요? 저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실전 배치, 양산 개시. 두 단어가 제 눈을 파고들었죠. 손이 마우스로 갔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상세 데이터가 나타났죠. 사거리 5,000km, 탄두 중량 8톤, 발사 준비 시간 30초 이내, 이동식 발사 체계 98대 운용. 저는 숫자를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5,000km. 한반도에서 5,000km면 어디까지 닿습니까? 베이징입니다. 도쿄도 들어가죠. 괌까지 사정권입니다. 이건 방어용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전략 무기였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데이터 검증 시스템을 켰습니다. 한국 국방부 공식 채널인지 확인했죠. 맞았습니다. 발표 시간도 확인했습니다. 30분 전이었습니다. 위조 가능성을 체크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5,000km 미사일을 한국이 만들었다니. 8톤 탄두를 실었다니. 30초 만에 발사 준비를 끝낸다니.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화면 속 숫자는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긴급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죠. 백악관 안보실에 올려야 했습니다. 아침 7시 회의까지 4시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국이 미국 수준의 전략 미사일을 만들었다고요?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죠.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비교 분석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새벽 6시 30분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파일을 백악관 안보실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죠. 회의실로 가야 했습니다. 새벽 7시 백악관 안보실 회의실.
참모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죠. 저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국방부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현무 파이버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사거리 5,000km, 탄두 8톤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진 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한국이 그런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걸요. 참모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톰슨, 당신이 과민 반응한 거야. 한국은 그 정도 기술이 없어.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의심했습니다. 아니, 확신했죠. 한국이 5,000km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8톤 탄두를 실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제 30년 경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데이터 검증을 시작했죠. 철저하게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미사일 개발 히스토리부터 확인했습니다. 현무 1, 사거리 180km. 현무 2, 사거리 300km. 현무 3, 사거리 800km. 그리고 현무 파이버, 5,000km. 숫자를 보는 순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800에서 5,000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6배가 넘는 비약이었습니다. 기술 개발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뛸 수가 없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과장이야. 숫자 부풀린 거야.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과장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다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추진체 기술을 분석했죠. 8톤 탄두를 5,000km 날리려면 어떤 엔진이 필요합니까? 어떤 연료 효율이 나와야 합니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계산상으론 가능했습니다. 잠깐만.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실수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한 수치였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비교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미국의 MGM-140 에이테킴스와 비교했죠. 사거리, 탄두 중량, 명중률, 발사 준비 시간. 모든 항목을 비교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성능 곡선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아니, 일부 구간에선 현무가 앞섰죠. 특히 발사 준비 시간에서요. 30초 대 90초. 현무가 3배 빨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수준을 넘어선다고요? 한국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데이터 오류였습니다. 그래야 했죠. 저는 검증 프로그램을 3번 더 돌렸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토 긴급 화상회의 소집이었죠. 30분 후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화면 속에 각국 전문가들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모두 한국 발표를 주제로 모였죠. 영국 분석가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발표 봤습니까? 완전히 넌센스죠. 5,000km라니. 프랑스 전문가가 거들었습니다. 숫자 부풀리기의 전형입니다. 실제론 2,000km도 안 될 겁니다. 독일 대표가 웃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 기술을 가졌을 리 없습니다. 데이터 오류예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영국 분석가가 물었습니다. 톰슨,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국 입장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결과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계산상으론 가능했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수치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국 분석가가 비웃었습니다.
톰슨, 당신 농담하는 겁니까? 한국이 미국 수준의 미사일을요?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틀렸겠죠. 한국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거든요.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혼자 남았죠. 사무실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하늘이 보였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걸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마이너스 현무 파이버 시험 발사 영상 공개.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로딩됐죠.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한국 해상기지였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이 보였죠. 거대한 미사일이 수직으로 서 있었습니다. 현무 파이버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화면 아래 숫자가 줄어들었죠. 3, 2, 1. 발사. 불꽃이 터졌습니다.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올랐죠. 카메라가 따라갔습니다. 하얀 연기가 궤적을 그렸습니다. 미사일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목표 지점 카메라였죠.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콘크리트 벙커가 보였습니다. 지하시설 모형이었죠. 하늘이 보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폭음과 함께 벙커가 폭발했죠. 먼지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먼지가 걷혔습니다. 벙커는 사라졌습니다. 구멍만 남았죠. 깊은 구멍이었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떴습니다. 목표 명중. 관통 깊이 지하 103m. 오차 0.8m.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하 103m요? 0.8m 오차요? 이건 정밀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죠. 3번을 봤습니다. 4번을 봤습니다.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긴급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톰슨입니다. 톰슨, CNN 뉴스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왜요? 지금 당장 켜보십시오.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서둘러 TV를 켰습니다. CNN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긴급 기자회견. 화면 속에 중국 대변인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 배치는 지역 안정을 심각히 위협합니다. 중국은 이를 강력히 우려합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입니까? 대변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군비 증강은 동북아 균형을 깨뜨립니다. 저는 화면을 유심히 봤습니다. 중국 대변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하고 있었죠. 왜입니까? 단순한 미사일 하나 때문에요. 저는 곧바로 위성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 지역 군사시설을 추적했죠. 최근 72시간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화면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재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산둥반도 방공망이 강화됐습니다. 상하이 인근 레이더 기지가 증설됐죠. 베이징 외곽 방어선이 2겹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두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방어 태세를 바꿨습니다. 한국 때문에요. 현무 파이버 때문이었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그 속도다. 30초였습니다.
현무 파이버의 발사 준비 시간이요. 30초 만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발사 가능하죠. 이동식이니까요. 상대가 눈 깜짝할 사이에 타격이 끝납니다. 방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전략 무기의 개념을 바꾼 겁니다. 저는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현무 파이버의 이동식 발사 체계를 연구했죠. 98대의 발사 차량.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실시간 위성 연동이죠. 어디에 있는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발사될지 예측할 수 없죠. 완벽한 억제력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현무 파이버 마이너스 게임 체인저. 게임을 바꾸는 무기라는 뜻이었습니다. 타이핑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을 기록하는 것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워싱턴을 물들였죠. 핵이 없어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충분하다. 그날 밤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국 내부 보고서 유출이었습니다. 한 문장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한국의 현무 시리즈는 전략적 패러다임을 바꾼다. 중국 자신이 인정한 겁니다. 한국을 전략형 강국으로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바꾸고 있었죠. 3주가 지났습니다. 제 이메일에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서울국제안보포럼이었죠. 주제는 비핵 억제 시대의 현실적 해법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감히 이런 주제를요? 비핵 억제라니. 핵 없이 어떻게 억제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서울은 쌀쌀했죠.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죠.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핵 억제 시대의 현실적 해법이라는 문구였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해법을 제시한다는 겁니까?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었죠. 미국, 유럽, 아시아. 모두 모였습니다.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핵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의아했죠. 핵 없이 어떡해요? 오전 세션이 끝났습니다. 점심 후 비공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초청받은 20명만 참석 가능했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버스가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목적지는 국방과학연구소였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죠. 삼엄한 경비였습니다. 신원 확인을 3번이나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있었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연구원이 등장했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었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현무 파이버입니다. 화면에 미사일이 나타났습니다. 실물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제어 알고리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나타났죠. 궤적 계산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치들이었습니다. 목표 좌표를 입력합니다. 연구원이 키보드를 쳤습니다. 화면 속 미사일이 움직였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이었죠.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완벽한 곡선이었습니다. 미사일은 목표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바람을 계산했습니다. 기압을 반영했죠. 실시간으로 경로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명중했습니다.
오차 0.03초.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0.03초요? 이건 정밀함을 넘어선 겁니다. 완벽이었죠.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린 핵을 갖지 않아도 지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갖지 않아도 지킨다. 그게 가능합니까? 화면 속 데이터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다고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비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과의 대화 자리였죠. 저는 한 젊은 엔지니어 옆에 앉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미사일을 만들었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우린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평화를 만든다. 무기로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억제력이 평화를 지킵니다. 우린 그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공격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려는 거였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을 키운 겁니다. 만찬이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풍경을 지키기 위해서였구나. 한국이 현무를 만든 이유가 이해됐습니다. 며칠 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건 무기가 아니라 생존의 언어였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군사 분석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무기를 봤죠.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파괴가 아닌 보호를 생각했습니다. 공격이 아닌 억제를 선택했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존경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이메일에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였죠. 내용을 읽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실제 시험 발사 참관 초대였습니다. 장소는 군산 인근 기지였습니다. 날짜는 2주 후였죠. 외국인 참관자는 단 2명만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 저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2주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군 차량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였죠. 군산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죠. 신원 확인을 5번이나 했습니다. 안내를 받았습니다. 관측소로 향했습니다. 지하 벙커 형태였죠. 두꺼운 강화유리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이 3대 서 있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현무 파이버가 수직으로 서 있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옆에 또 다른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분석가였죠. 그가 속삭였습니다. 진짜 쏘는 겁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한국 장교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목표는 동해상 800km 지점입니다. 가상 벙커 시설을 타격합니다. 800km요? 실제 거리였습니다. 장교가 계속 말했습니다. 발사 후 추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였죠. 궤적, 속도, 고도, 열감지. 모든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분 전.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5분 전. 발사 차량 주변에서 사람들이 물러났습니다. 1분 전. 모니터의 숫자들이 활성화됐습니다. 30초.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0, 9, 8. 프랑스 분석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3, 2, 1. 발사.
불꽃이 터졌습니다. 땅이 흔들렸죠. 유리창이 떨렸습니다. 굉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빠르게 상승했죠. 흰 연기가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미사일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고도가 올라갔습니다.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완벽한 궤적이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미사일이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죠. 4분 30초. 속도가 급증했습니다. 마하 7이었습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곧 명중합니다. 5분 10초.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명중. 모니터에 글자가 떴습니다. 목표 타격 성공. 오차 0.03초. 관통 깊이 97m.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0.03초요? 97m 관통이요? 프랑스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완벽하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완벽이란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죠. 장교가 추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엔진 열감도 그래프였습니다. 완벽한 곡선이었죠. GPS 동기화 기록도 봤습니다.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 시스템과 비교했습니다.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일부는 더 나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넘어섰죠. 발사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기술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저를 봤습니다. 50대 남성이었죠.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함이 가능합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20년 전 종이 지도를 보며 연습했습니다. 종이 지도요? 예산이 없었습니다. 장비도 부족했죠. 그래서 종이에 궤적을 그렸습니다. 손으로 계산했습니다.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지금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간 종이로 연습했다고요. 그게 지금의 완벽함을 만들었다고요.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우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또 들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했습니다. 코리어 비안드 디펜스. 더 프리시전 어브 디터머네이션. 한국, 방어를 넘어서. 결심의 정밀함. 그게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죠.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땀이었습니다. 20년간의 노력이었죠. 포기하지 않은 의지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잃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계 정세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죠. 일주일 후 또 발사됐습니다. 연속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한국의 대응을 주시했죠. 한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했습니다. 저도 주목했습니다. 현무 파이버가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때였습니다.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동해상에서 전자교란 시도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죠. 의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시험하는 겁니까?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추적했죠. 6분이 지났습니다. 속보가 업데이트됐습니다. 한국군 추적 완료. 대응 준비 완료. 7분이었습니다. 단 7분 만에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위성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군사 채널에 접속했죠.
화면에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이 재배치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죠. 순식간에 새로운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발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죠. 저는 화면을 떼지 못했습니다. 10분 후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전자교란 발신원 정밀 타격 성공. 성공이요? 정말 쐈다는 겁니까? 저는 상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교란 발신 지점이 무력화됐습니다. 피해는 최소화됐죠.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대응 속도 세계 최단 기록 갱신. 7분. BBC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현무 실전 능력 입증.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나토 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비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진지했죠. 영국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7분입니다. 우리는 최소 30분이 걸립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밀도도 놀랍습니다. 부차적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톰슨,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핵이 힘이 아니라 판단의 속도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핵 없이도 억제할 수 있다는 걸요. 빠른 판단과 정밀한 타격으로요. 영국 분석가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죠.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의 7분 마이너스 새로운 억제력의 탄생. 7분이었습니다. 세계의 균형이 바뀐 시간이었죠. 한국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죠. 완벽하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죠. 한국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였죠. 국제안보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사실 제가 주제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말하고 싶었거든요.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포럼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발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30년 경력이지만 긴장됐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제가 할 말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증언이었죠. 오후 2시 대형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청중이었습니다. 각국 군사 전문가, 외교관, 언론인들이 가득 찼죠. 무대 뒤에서 대기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전략센터 수석 분석가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대 위에 섰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죠.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대형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구가 나타났죠. H와 EUNMU FIBER TEST VERIFID 현무 파이버 시험 검증 완료.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입을 댔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불가능한 것을 봤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한국이 비핵 전략 무기를 완성했습니다. 세계는 비웃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위성 추적 자료가 나타났죠. 미사일 궤적이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제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탄착 좌표였습니다. 오차 범위가 표시됐죠. 오차 0.03초입니다.
지하 97m 관통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대응 시간은 7분이었습니다. 세계 최단 기록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잠시 침묵했습니다. 게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외신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공세였죠. 로이터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왜 만들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블룸버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국은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에게서요. CNN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세계 질서가 바뀝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바뀌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대응 시간 그래프였죠. 한국 7분, 미국 32분, 중국 45분, 일본 58분.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과거엔 저는 그들을 분석했습니다. 이젠 그들에게서 배웁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6.4분입니다. 저는 화면의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평균 대응 시간이죠.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결심이 걸린 시간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반도 야경 사진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군사보고서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언어를 봤습니다. 핵 없이도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었죠. 청중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BBC 기자가 달려왔습니다. 톰슨 박사님, 인터뷰 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시아의 지도에서 한국은 이제 작은 섬이 아닙니다. 기자가 재차 물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결정합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저녁 공기가 차가웠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역사는 이 숫자를 기억하겠지. 6.4분. 세계가 바뀐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포럼이 끝나고 일주일 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죠. 톨슨 박사님, 서울 연설 영상이 화제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저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데이비드 톰슨, 한국은 핵 없이도 준비됐다.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다뤘죠. 제 발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핵 없이도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나라. 그 문장이 화제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위원회 청문회 출석 요청이었습니다. 의회였죠. 한국의 현무에 대해 증언하라는 겁니다. 청문회 당일 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30년간 이곳을 수없이 다녔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긴장됐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생중계였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톰슨 박사, 한국의 현무 파이버에 대해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예, 위원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6개월간 한국의 현무를 분석했습니다. 직접 시험 발사를 참관했고 실전 데이터를 검증했습니다. 의원들이 집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현무 파이버는 실전 가능한 전략 무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위협입니까? 동맹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평화입니다. 의원이 재차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어합니다. 완벽하게요.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미국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제 재평가해야 합니다. 동맹으로서 그리고 배울 대상으로서요.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의사당을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죠.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평화를 만드는 중입니다. 그 젊은 엔지니어의 목소리였죠. 평화를 만든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겁니다. 준비하고 훈련하고 완성하는 거죠.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죠. 펜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코리어 토트 미워 싱유러티 민즈. 한국이 저에게 안보의 의미를 가르쳐줬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군사 분석가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무기를 봤죠. 수많은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건 달랐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보호였죠. 힘이 아니라 균형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제목이 흥미로웠죠. K-마더럴 디터런스. K 모델 억제력. 한국형 억제 전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운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첫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핵 없이도 전략적 억제력을 완성했다. 이는 21세기 안보 패러다임의 새로운 모델이다. 나토가 인정한 겁니다. 한국의 방식을요.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현무 파이버의 기술적 분석, 대응 시간의 중요성, 이동식 발사 체계의 효용성. 모든 걸 다뤘죠. 마지막 장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의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미소가 나왔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바꾸고 있었죠. 그날 저녁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었죠. 한국도 저 노을을 보고 있을까요? 분명 그럴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을 겁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분석하려 왔지만 이젠 존경하기 위해 기억한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경력이 한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한국.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죠. 그들은 작지 않았습니다. 강했습니다. 핵이 없어도 강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준비로 강했죠. 세계는 한국을 늦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역사는 이 조용한 강대국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한국. 침묵의 강대국. 그들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증명했죠. 그게 진짜 힘입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억제는 공포가 아니라 신뢰라는 걸요. 한국이 그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그 신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